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사교육 시리즈 21번째 시간으로 최근에 많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활용되는 비빌리오 드라마라고 하는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그 성경 공부 방법론은 기존의 방법론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부분 이렇게 말과 언어로 그렇게 하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빌리오 드라마는 그 말이 아니라 몸으로 그렇게 하는 성경 공부라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몸으로 읽는 성서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빌리오 드라마도 지지난주에 했던 구조주의 성경 공부처럼 주로 그 이야기를 이제 분석하는 그러한 성경 공부 방법론인데요. 지난주에 구조주의 하면서 성서의 이야기가 거의 한 절반 이상 그렇게 이야기로 되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야기의 연속이죠. 그래서 인간의 생애를 우리는 이야기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구조주의에서 그 이야기를 하나의 스토리로 이제 대립과 갈등으로 그렇게 묘사하면서 그거를 분석하는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구조주의의 성경 공부와 이 비빌리오 드라마가 약간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구조주의는 말과 언어와 그리고 머리로 하는 것이고요. 이 비빌리오 드라마는 말과 언어가 아니라 그 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이야기와 드라마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야기는 말로 혹은 글로 언어로 전개되는 것이고 드라마는 몸으로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이 이야기가 평면적이라면 이 드라마는 입체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빌리오 드라마와 이 구조주의 성경 공부의 공통점은 모두 그 이야기 속의 어떤 대립과 갈등을 그렇게 극복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구조주의는 말과 언어고 비빌리오 드라마는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빌리오 드라마라고 하는 이 원어는 비빌리오는 성경이란 말이고 드라마라는 말은 행위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성서의 이야기를 어떤 역할극으로 그렇게 재현하는 것 그것이 비빌리오 드라마예요. 그런데 이 비빌리오 드라마와 기존의 교회의 그 성극이라고 하는 게 있죠. 촌극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교회에서 하는 그 성극, 뭐 크리스마스 때 하는 성극이라든가 이런 촌극은 각본이 있고 그리고 공연을 목적으로 하지요. 그렇지만 이 비빌리오 드라마는 각본도 없고 공연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아요.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또 교회의 전도사 시절에요. 이제 제가 이제 수색감리교회라고 하는 그런 거기 출신인데 이제 수련회 가면은 말이죠. 항상 총국 병연대회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라든가 누가복음 10장의 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런 거를 조별로 나눠서 미리 이 성서 본문을 줍니다. 그럼 이들이 한 이틀 동안
따로따로 모여서 이제 틈틈이 이제 다른 메인 진행 과정 속에서 틈틈이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것을 연습을 해요. 예,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다 모여서 그 총국을 공연을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가장 그 비빌리오 드라마와 유사한 점이 총국인데, 다른 점은 총국은 이렇게 연습과 훈련도 하고 그리고 공연을 하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도 별로 없거든요. 그게 이제 비빌리오 드라마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비빌리오 드라마는 이제 공연이나 어떤 극본이 없다. 그냥 즉흥적으로 성서의 이야기를 역할극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피터 피첼이라고 하는 비빌리오 드라마 이제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빌리오 드라마는 성서의 인물을 연기하는 그러한 연기하는 역할극이다. 성서의 인물을 연기하는 역할극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비빌리오 드라마는 드라마를 통해서 성서를 해석하는 그러한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알데베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기독교 교육학자가 이 비빌리오 드라마의 특징을 4-5가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이 비빌리오 드라마는 성서의 이야기를 극화한 것이다. 역할극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 비빌리오 드라마는 집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적 행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비빌리오 드라마의 세 번째 특징을 이 비빌리오 드라마는 과정 중심의 그 행위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각본과 그런 공연을 목적으로 연기를 통해서 그것을 완성된 결말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과정을 중요시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으로는 비빌리오 드라마는 성서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를 서로 상호 융합한다. 성서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융합시키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비빌리오 드라마가 탄생되도록 영향을 주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게 참 독일에서 이제 탄생이 됐는데요. 1960년, 70년 독일의 그 교육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그렇게 그 흐름으로 잡혀주고, 그래서 이제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노래와 춤과 뭐 이렇게 찬양 이런 식의 형태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독일의 기독교 교육과 미국의 기독교 교육이 좀 차이가 있어요. 미국의 기독교 교육은 교회 중심적인 기독교 교육입니다. 교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분석을 하죠. 그러나 독일의 기독교 교육은요, 이 기독교가 학교에서 공교육을 이루어져요. 이 독일 사람들은 종교세를 냅니다. 그래서 그 종교세를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교목을 통해서 이제 성서 교육을 시키죠. 공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이 독일의 기독교 교육은 물론 교회에서도 기독교 교육을 시키겠지만, 그렇지만 학교 중심적으로 기독교 교육이 공교육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60년, 70년대에 그렇게 그 학습자 중심의 교육운동이 영향을 주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독일의 실전 신학자인 게르하르트 마틴이라든가 또 팀 슈람 그리고 알데베르트라고 하는 이러한 기독교 교육학자들을 통해서 발전이 됩니다.
게르하르트 마틴은 참 중요한 사람인데 이분은 이 비빌리오 드라마라고 하는 이 명칭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명칭을 부여한 사람이죠. 이 게르하르트 마틴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독일의 이제 그 교육, 그런 기독교 교육으로 이게 발전이 된 거고요. 두 번째 영향을 준 거는 그 유대인의 성서 해석인 미드라시라고 하는 게 그 영향을 줬습니다. 이것을 비빌리오 드라마에 주로 이렇게 갖고 들어와서 영향을 준 사람이 피터 피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버드에서 영문학 박사를 받은 그러한 영문학 학자인데 이제 이 비빌리오 드라마에 그 개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유대인 전통으로 이 미드라시를 끌어들였는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대 유대인들의 성서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 이 미드라시 할 때 드라시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성서를 해석할 때 좀 총체적으로 해석하길 원해서 그 몸으로 이렇게 체험하는 그 성서 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시편에서 그 말씀을 몸으로 표현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이제 그러한 다각적으로 말씀을 접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노이즈너라고 하는 학자가 이 미드라시의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주해입니다. 주석, 주해. 이 히브리어 본문을 히브리인들의 일상생활로 이제 적용하는 그런 주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언인데, 이거는 그 본문을 현재보다도 미래에 어떻게 될 일이다, 이런 비전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비유입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을 포함한 비유인데, 이 비유는 문자 너머의 숨은 의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검은 불꽃이랑 흰 불꽃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검은 불꽃은 성경에 나오는 그 문자, 까만 글씨로 쓰여 있는 그 문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검은 불꽃은 바로 문자적인 의미를 얘기하고요. 흰 불꽃을 얘기하는데, 흰 불꽃은 뭐냐면 여러분 문자와 문자 사이에 흰 여백이 있잖아요. 행간과 행간 사이, 그 행간에 보면 다 흰 여백이잖아요. 예, 그걸 흰 불꽃이라 그래요. 그럼 흰 불꽃은 무슨 의미냐? 그 흰 불꽃은 그 성서의 빈 공간인데, 그거는 예를 들면 등장인물의 어떤 감정, 분노, 슬픔, 이런 어떤 숨은 의미, 그 숨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백, 그 흰 불꽃의 그 여백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백에 숨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검은 불꽃을 흰 불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것이 비빌리오 드라마에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그 흰 불꽃,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등장인물의 숨은 그 의미, 그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를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비빌리오 드라마에게 영향을 준 것이 이제 사이코 드라마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잘 알다시피 여러분 모레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이 모레노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그 프로이드의 그 제자였는데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프로이드를 반대하는데 이제 그
프로이드가 모레노가 이제 그 강의 듣다가 이제 나가서 물어보니까 너는 왜 나가냐 그랬더니 당신은 나는 프로이드 당신이 머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은 뭐 사무실에서 환자를 치료하지만 저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다시 꿈을 꾸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사이코 드라마를 그냥 해석하면 영혼의 드라마, 영혼의 진리를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드라마지요. 그런데 이 피터 피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이 모레노의 부인이 젤카 모레노라는 사람인데 그 미망인과 이제 20년 동안을 이 심리극 치료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 그 피터 피첼의 영향으로 이제 비빌리오 드라마에 이 모레노 기법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 분석학은 주로 말과 꿈을 해석을 하잖아요. 말이 중요합니다. 정신 분석학에는. 그러나 이 야곱 모레노는 이제 행동, 이 행위가 몸으로 하는 행위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비빌리오 드라마는 기독교 교육에도 쓰이지만은 집단 상담을 하는 이 목회 상담에게도 이 비빌리오 드라마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빌리오 드라마에게 영향을 준 학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명 중에 한 3명만 제가 추려보겠어요. 첫 번째 그 중에 하나가 월터 윙크라고 하는, 이건 제가 자주 인용하는 학자인데 이분은 성서 비평학의 파산을 얘기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성서 비평학의 파산을 얘기하면서 새로운 성서 해석 방법을 5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성서와 신체의 움직임을 병합시키는 단계예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성서는 몸으로 표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서를 이 몸으로 느끼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월터 윙크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터 윙크가 영향을 줬고요. 두 번째 가장 영향을 준 학자는 게르하르트 마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잘 알다시피 비빌리오 드라마를 최초로 명명한 그러한 학자이고, 이분이 이제 독일에 있다가 미국에 가서 미국의 그 무용수가 있어요. 춤으로 유명한 카티아 델리코바라고 하는 그 무용수와 만나서 그 몸으로 춤추는 거에 아주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거를 몸의 회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비빌리오 드라마의 이제 몸의 중요성, 신체성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죠. 이 게르하르트 마틴은 비빌리오 드라마가 신체성, 그 다음에 서로 만나서 상호성, 자발성, 창조성이 우리에게 준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비빌리오 드라마를 통해서 몸으로 연기를 하면 자기의 패턴을 자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성을 강조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신체성을 강조하는 거는 이 불란서 철학에서도 이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불란서 철학자 중에 가브리엘 마르셀이라고 있어요. 이 가브리엘 마르셀은 뭐라 하냐면 철학을 몸으로 느껴야 된다.
인식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몸으로 느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분이에요. 그분과 좀 이게 영향을 받아 동일선상에 있는 분 중에 메를리 뽕띠라고 있어요. 뭐 그분과는 좀 다른 면이 더 많지만요. 저는 이 메릴리 젊었을 때 이 메릴리 뽕띠를 읽다가 너무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깊이 들어가서 제가 한번 그것 때문에 큰 그 어떤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릴리 뽕띠를 좀 이렇게 멀리 이렇게 바라보게 됐는데, 이 메릴리 뽕띠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우주 자체를 나를 포함해서 커다란 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살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 나뭇잎, 나무 그것도 살이라는 거예요. 살 아시죠? 나의 살이죠 그게. 우주를 커다란 몸이고 나를 포함해서 나뭇잎이라든가 모든 나무들이 나의 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분이 그렇게 신체성을 상당히 강조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그 진리의 그 애매모호성, 그렇게 얘기해요. 그는 의미와 무의미를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과 악이 섞여 있어서 그것도 구분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흑백을 가리기가 어렵다. 항상 이 세상은 섞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의와 비정의가 섞여 있다. 그 중에 또 하나 뭐라냐면 메릴리 뽕띠는 내 안과 내 밖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하는 경계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바깥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스며드는데요. 그래서 이거 무슨 여러분 삼투압이라고 하는 그 과학 아시죠? 삼투압처럼 이렇게 스며들어서 내 안과 내 밖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 전체를 다 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메릴리 뽕띠라고 하는 사람도 신체성을 강조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비빌리오 드라마에 영향을 준 세 번째 학자가 피터 피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많이 언급을 했죠. 우선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유대인 고대 성서 해석 방법을 가지고 들어왔고요. 이 비빌리오 드라마에 또 하나는 그 모레노의 그 사이코 드라마 이거를 또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학자 피터 피첼까지 세 학자가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 비빌리오 드라마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렇게 되죠. 처음에 시작에 웜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워밍업의 이제 약자인데 웜업.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로 우선 나누면 웜업을 하고 연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느낌을 나누는 성찰. 크게는 이렇게 세 부분인데 이거를 세분하면은 웜업, 그 다음에 성서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제 연기를 하죠. 행위와 행동화를 하고 역할 바꾸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역할 벗기 이제 그리고 한 다음에 나중에는 성찰 그것을 느낌 깨달음을 서로 나누는 이런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집단 상담을 비빌리오 드라마를 사용하는 분들은 이 웜업과 성서 본문으로 들어가는 사이에 그 사회성 측정이라고 하는 소시오멘트릭스 이게 모레노가 사용한 단어인데요. 그 순서를 하나 더 넣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성 측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텔레라고 하는 거를 형성해 주는 건데, 이 텔레는 뭐냐면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양방적인 감정의 흐름을 느끼는 거예요. 밀고 당기는 감정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회성 측정이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웜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워밍업인데, 여러분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 하죠. 몸을 이렇게 푼단 말입니다. 가볍게 이제 적극적인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걸 웜업이라 그래요. 또 이거 인간관계론 여러분 하시죠? 인간관계론 할 때 이제 그 작업을 하잖아요. 인간관계론은 모여서. 근데 들어가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이라 그래서 이제 관계를 좀 이렇게 친밀하게 해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웜업은 이제 역할극에 들어가기 전에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친밀감을 형성해주고 그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주는 게 웜업이에요. 그런데 이 웜업을 이제 피터 피첼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이 웜업 할 때에 성서 본문과 연관을 지어주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이 웜업 시간에 뭐 성서 본문을 낭독을 하거나 뭐 성서 본문을 읽거나 뭐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이제 그런 식의 웜업을 이제 피터 피첼은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웜업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분위기를 형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성서 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성서 본문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서를 낭독하거나 또 각자 읽거나 뭐 모여서 또 이렇게 토론을 하거나 상관없어요. 성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것을 역할극으로 행위화를 시키죠. 뭐 어떤 역을 맡을 것인가, 디렉터가 이제 그걸 이렇게 선정해주고 또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 행위화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역할을 벗으면서 서로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성찰의 단계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게르하르트 마틴은 이 부분을 셋으로 나눠서 처음에 웜업을 몸으로 하는 작업이라 그랬습니다. 몸으로 하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몸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 연기 부분을 게르하르트 마틴은 뭐라고 했냐면 창조적인 작업이다. 거기엔 창조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창조적으로 성서 해석하는 행위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성찰 부분은 그것은 대화로 하는 것이다. 대화의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그것을 구분을 했어요. 웜업, 연기, 성찰을 그렇게 세 가지로 게르하르트 마틴은 이제 했지요. 자, 그래서 이제 웜업이 들어가면 성서 본문을 그렇게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합니까? 이제 연기를 하는데 이 연기를 이제 어려운 말로 액션 메소드라 그래요. 액션 메소드. 액션을 취하는 방법이죠. 행동이죠. 행동. 그러면 행동은 생각하기와 말하기와 듣기, 이걸 통해서 이제 듣고 말하기를 통해서 이제 행동, 의지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돼. 그래서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상호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상호성이. 그 다음에 이것은 경험이 중요해. 경험을 이렇게 하게 돼요. 하여튼 이런
그 액션 메소드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그 윈업의 방법도요, 막 그 수십 가지 막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연기, 여기 역할극의 이 방법도 굉장히 많죠.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여러분 잘 아는 뭐 빈의자, 예? 그 사이코 드라마에서도 많이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 빈의자가 있습니다. 당신이 사키오가 돼서 여기 앉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묻잖아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보고 싶습니까? 뭐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제 그런 빈의자 기법이라든가 또 무슨 메아리 기법도 있고요. 더블이라고 하는 기법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를 택해서 이제 그 액션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연기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인액트먼트 영어라 그러거든요. 영어로 인액트먼트. 인액트먼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액트가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액트먼트라 그러면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액트먼트는 뭐냐면 말로 되어진 부분을 행위로 가능하게 한다. 그게 인액트먼트예요. 근데 거기 앞에 리를 붙여요. 리인액트먼트. 그러면 이런 거예요. 성서가 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그 말로 되어진 부분을 다시 그 행동으로 말로써 표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다시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리이넥트먼트, 이거를 한국말로는 체현화라 그럽니다. 체현화. 네,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연기를 할 때 그 액션이죠.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액트 아웃가 있고 액트 인이 있습니다. 액트 아웃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외부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스트레스를 표출한다든가 폭발하는 것, 자기 분노를 표현한다든가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이게 액트 아웃입니다. 그리고 액트 인은 그게 다시 나한테 들어오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명상을 통해서 들어와요. 통찰, 깨달음 들어와요. 그럼 이게 뭐냐면 그 연기 시간에 액트 아웃을 하잖아요. 행동을 하면 성찰 시간에는 어떤 느낌을 나누면서 깨달음이 옵니다. 그럼 성찰 시간은 액트 인이죠. 통찰이 되니까. 그러니까 액트 아웃에서 액트 인으로 그렇게 온다.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연기 부분이 이제 그 행동화 부분이 끝나면 이제 역할 바꾸기도 해보고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성찰, 나눔과 성찰 시간이 와요. 그때는 뭐죠? 그 역할을 벗는 거예요. 이제 본연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이 성찰 시간에는 그 역할을 만났을 때의 느낌이 뭐냐, 어떠한 깨달음이 왔느냐, 그거를 서로 나누는 것이 맨 마지막 단계인 나눔과 성찰의 방법입니다. 거기도 방법이 많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진행 과정에 대해서 또 한번 피드백을 해보는 거예요. 과정이 어떠했는가. 그래서 그런 어떤 또 과정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나누면 이제 비빌리오 드라마는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비빌리오 드라마로 한다. 그럼 우선 이제 참여자들이 있고 이제 웜업을 하죠. 뭐 레크레이션을 하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웜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서 본문을 읽으면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 그거를 이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도 괜찮아요. 이제 그 선호하는 인물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연기에 들어가면 이제 디렉터가 이제 같이 협의를 해서 뭐 자발적으로 만난 사람도 있고, 그래서 탕자에 비해 보면 탕자가 나오고 형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너는 탕자, 형, 너는 아버지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디렉터는 이 갈등의 상황을 이렇게 아주 이제 형성을 시켜야죠. 그게 그 이야기 속에 갈등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역할을 나눠가지고 그 역할을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역할을 한번 바꿔보라 그래요. 형 동생 역할을 바꿔봐요. 그리고 역지사지라 그래서 또 느낌이 다르죠. 예. 여러분 뭐 이렇게 형제간에 어떤 좀 어렸을 때부터 관계가 안 좋아서 트라우마가 있는 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이제 역할을 할 때 굉장한 어떤 느낌이 오고 액트 아우트, 감정의 폭발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끝나고 나서 성찰, 서로 생각을 나누고 느낌을 나누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을 해보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입체적으로 몸으로 이렇게 느껴지면서 변화를 받는, 그것이 바로 비빌리오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제 성경 공부 방법을 쭉 기존의 전통적인 것보다는 이제 새롭게 이렇게 나타나는 방법들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비빌리오 드라마를 이렇게 소개했고, 다음 주에는 토마스 구름의 성경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그거는 전혀 또 기존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인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